오늘 여러분들 통일 아카데미에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또 원하는 바를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통일 생각의 김천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 그리고 옛날 내 제자들, 지금은 다 교수, 박사가 되어 있는 제자들, 통일교육원의 정 교수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또 동석해 주셔서 특별히 고맙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자유와 통일입니다. 이 자유와 통일은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압축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자유와 통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주제를 택하게 된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에 독일 통일의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아가서 그 통일 교훈을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독일 통일 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 이랬을 때는 대략 30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세대 동안에 독일은 통일된 국가를 건설해서 지금 하나의 독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또 대학에서는 통일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독일 통일이 30년 된 시점에서 통일에 대해서 독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를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이켜보면은 420여 년 전에 서해 유성룡 선생은 임진왜란을 영의정과 도채찰사로서 겪고 나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불후의 명작에서 서해 선생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조선 땅에 대해서 외침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경계해서 조심하라는 그런 유훈을 남기셨고, 다른 하나는 주변 국가들이 조선반도를 분할하려는 획책을 또 해올 수 있으니 우리 땅이 온전히 남아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그런 요훈입니다. 7년간의 전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러한 전쟁의 참혹한 화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남기면서, 그런 뜻에서 이 책을 징비록이라고 했습니다. 4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유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외세에 의해서 침략되었고 나라의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되긴 했으나 분단되고 말았어요. 이 또한 당시에 조선반도 분할을 획책했던 임진왜란 당시의 외와 명의 그 기도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프겠지만은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해서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세계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뉴스에 어디선가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6번째에 대한민국이 올랐다고 하고 일본이 그 뒤에 8번째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뿌듯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운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가? 나는 20세기와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 기적적인 발전에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볼 때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통일국가를 유지한 것이 통일 신라 이후 1300년입니다. 외침도 있었고 가난과 여러 가지 재난에 많이 시달리면서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나라를 잃거나 나라가 분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온전하게 유지했던 거죠. 우리가 발전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은 1300년 동안 지켜온 나라를 잃었다가 간신히 남의 힘을 빌어서 해방해서 되찾았고 그러나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분단된 반쪽을 가지고 지금 발전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이 분단 상황을 20세기와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수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쓴 말로 미래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지 않은 미래에서 어떻게 배울 건가? 미래가 와 있지도 않은데 만약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구현했다면은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바로 미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독일로부터 배우는 것은 미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30년 독일을 찾아갔고 1년간 다시 유학생이 된 차림새와 생각으로 독일 전역을 답사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오른쪽에 있는 Die dritte Reflexion, Lehr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für Korea. 이 책은 내가 그 현지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와 그것을 그 한국 통일에 적용해서 쓴 독일어판 책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LIT 출판사 펠락에서 독일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왼쪽에 있는 제3의 성찰 자유와 통일입니다. 부제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부제는 독일어판 부제는 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이렇게 돼 있고 한국어판은 자유와 통일 이렇게 부제는 바꿨습니다만 같은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작년 3월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답사를 통해서 내가 모두 62명 내지 62개 팀을 집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텐시브 인터뷰라는 것은 표준 질문지를 가지고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고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토론 형식으로 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알아내는 그런 조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 62명의 응답자들에게 길게는 숙박을 하면서 2, 3일, 짧게는 2, 3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4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뷰 장면입니다. 위에 왼쪽에는 크리스티안 볼프, 독일 전 대통령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한스 모도우, 독일을 모도프라고 합니다. 동독의 마지막 수상입니다. 왼쪽 아래는 발터 몬페아, 당시 서베를린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로타르 드 메지르, 동독 과도 정부의 수상입니다. 이런 이제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서 교수, 저널리스트, 기업가, 군인, 외교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독일인들이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들의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내가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상당히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이건 이제 모형입니다. 베를린에 있는 기념물인데, 이 장벽을 뚫고 나오는 자동차를 보여줬는데, 이 자동차가 당시 동독에서 생산되던 트라비라는 자동차입니다. 독일인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는 그것은 위대한 성취였다. 그리고 기적적인 축복이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위대한 성취였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기적적인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독일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룩한 혁명이었다. 프랑스 혁명하고 영국도 대혁명을 했는데 독일인들은 늘 혁명이 없다고 했어요. 독일의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의 토마스 만은 독일인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서 혁명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제대로 혁명을 한번 한 겁니다. 평화혁명. 이런 그 위대한 성취이자 기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다음으로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공이기는 확실히 성공이었는데 문제가 좀 남아있다. 불만도 있다. 이제 압축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독일을 그대로 썼는데 블루이엔데 란트샤프트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은 꽃이 피는 만개하는 경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독 지역에서 그 통일 전에 동독 주민들이 자유선거를 하는데 기민당 계열의 정당에서 내건 표였습니다. 9호. 동독 주민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유민주 체제를 택하면은 번창하는 미래를 약속한다 하는 뜻에서 영어로 하면 블러서밍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되겠어요. 블루엔데 란드샤프트를 약속을 했고 대부분의 내 면담자들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블루엔데 란드샤프트 공약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외형적인 성과와 독일 통일이 가져온 많은 혜택, 베네핏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장벽은 해소되지 않았다. 마음의 장벽이 남아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그 독일 통일의 교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에 동베를린을 비롯한 동독의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동독의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의 자유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혁명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은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를 내놔라. 달라. 우리도 서독처럼 잘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내건 구호가 Wir sind das Volk. 우리가 인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 시위를 통해서 전 독일 시민들이 그 봉기를 했고 마침내 89년 9월 11일이죠.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도 시위는 계속됩니다.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구호는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 하나의 인민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통일을 달라. 우린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독 시민들이 내건 구호는 자유를 달라. 우리가 인민이다. 이어서 나온 구호는 우리가 하나의 인민이다. 통일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주역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 평화혁명을 통일로 이끌어낸 동독 시민들이 1차적으로 주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저항에 호응해서 함께 통일을 이룬 서독 시민들 역시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통일은 누가 하는가? 본인들이 한다. 주인들이 한다. 나라의 주인들이 한다. 인민이 한다. 시민들이 한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통일은 국제정치적 사안이다. 시민들이 혁명을 했고 그 혁명이 통일로 이어지긴 했지만은 독일 통일은 국제정치적 사안이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설명을 논의 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의 전범국이었고 4강에 의해서 분할 점령된 후에 소련이 점령했던 동베를린과 동독이 따로 남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했던 서방 국가가 점령했던 서베를린과 서독이 하나의 국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국제정치적 합의가 없이 독일 통일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4강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키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책에서 독일 통일의 주역은 독일 인민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미국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군축 회담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부시가 뒤를 이은 부시 대통령이 독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고르바초프를 설득하고 이어서 대처 수상과 미테랑 대통령을 설득해내서 마침내 통일에 이르게 된 겁니다. 독일 통일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는 고르바초프는 물론 펄펄 뛰었고 대처도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 미테랑도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들이 독일 통일에 동의할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은 미국이 백악관이 독일 국민들의 민주 역량과 시장 경제의 튼튼함을 믿고 고르바초프를 압박하고 대처와 미테랑을 설득했던 데 있습니다. 나중에는 고르바초프는 스스로 대처와 미테랑에게 독일 통일에 동의하자고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배경은 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독일 통일이 국제 정치적 사안이었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 교훈은, 그럼 왜 서독 중심의 또는 자유민주 체제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졌는가? 독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였습니다. 동독의 인민들은 분단되어 있던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서독으로 탈출을 기도했고 많은 인민들이 탈출했습니다. 또 많이 죽었습니다. 탈출하다가. 그들은 늘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동독 사람들은 서쪽을 바라보고 서독 사람들 역시 서쪽을 바라봤다. 서독 사람들 서쪽으로 보면 어디를 보고 되겠어요? 서독 사람들이 서쪽을 보는 건 대서양과 대서양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국의 힘, 미국의 자유체제,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자유와 서독의 번영을 늘 선망했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동독 인민들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봉기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 됐다. 그리고 서독 시민들도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또 시장경제를 튼튼히 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은, 부시는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부통령 때 서독을 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고 부시가 부통령일 때 서독의 경향각지를 돌아보고 나서 미국에 가서 레이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독의 민주주의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 튼튼하다. 독일 문제는 해결됐다. 그리고 서독의 시장경제는 튼튼하다. 나토의 일부까지도 그들이 떠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 됐을 때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동서독의 통일에 대해서 합의한 배경에는 서독의 체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서독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데 함께 힘을 합치고 짐을 나누어질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통일 과정에서 보여준 독일 정치인들의 리더십입니다. 독일 정치인들은 통일되기 전에 통일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브란트 수상 같은 이는 통일되기 직전까지 독일은 통일되지 않는다. 독일 통일을 지금 얘기하는 자들은 자기 기만을 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빨리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독일이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독일 정치인들은 통일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불프 대통령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독일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단 한 명의 정치인도 통일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말로 대단히 조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불과 11개월 만에 베를린 장벽이 11월 9일 날 무너지고 그 이듬해 10월에 독일 통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실천하는데 3년 걸렸다. 안 돼. 독일은 통일을 11개월 만에 해냈다. 그래서 물론 영국 사람들 좀 조롱하는 얘기이긴 하나 그야말로 번개같이 결단하고 행동을 옮겨서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하는데 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단력이 없이 상이한 두 체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또한 높이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빛나는 통일의 주역이었느냐? 정치권에서. 당연히 서독의 총리 헬무트 코얼이었습니다. 헬무트 코얼을 야유하는 우스개도 많습니다. 덩치는 큰데 영어를 못한다. 좀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헬무트 코얼이 아프리카에 가서 야외 동물원입니까? 이제 시찰을 하는데 칸가루를 딱 보더니 이게 단가루로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루가 아니고 칸가루입니다. 야, 인마 저 써놨는 거 봐라. 단가루라고 써놨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좌관이 보니까 dangerous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시민들은 자기네 대통령을 영어도 못하는 약간 멍청한 놈이라고 이렇게 덩치만 크지 저거 영 아이라고 이렇게 놀려먹고 이래요. 근데 그건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자기네 국가 원수를 악의 없이 그렇게 좀 놀려먹는 이건 서양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랬는데 이 헬무트 코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폴란드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출장을 가가지고 폴란드 그 정상회담을 딱 앞뒀는데 전보가 왔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결단합니다. 정상회담 다음에 하자. 그리고 바로 비행기 타고 이제 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 상황을 장악하고 통일로 몰아가는데 미국과 협력하고 프랑스, 독일과 영국과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솜씨가 말이죠.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치밀하고 그 결단력 있게 해나갔는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며칠 안 돼서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독일 통일을 위한 10개항 발표를 해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데모 나가지고 장벽 무너졌는데 며칠 만에 그냥 통일 10개항이라는 그런 연설을 해냅니다. 이런 결단의 리더십, 그리고 내가 책에 들어 썼습니다만은 고르바초프와 담판을 할 때 그 하는 말, 이걸 보면 이 단가루 수준이 아닙니다. 고르바초프가 본에 왔을 때 라인강으로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무트 코얼이. 미스터 고르바초프, 라인강이 저렇게 유유히 흘러가지 않느냐. 우리 역사도 저렇게 흘러갈 것이다. 당신이 저 물을 가로막을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막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강이 라인강 흘러가듯이 역사가 흘러가는데 어떡할 거냐. 또 이 코카서스 어느 산 중에서 만났을 때는 정상의 만남인데 쇠탈 딱 걸치고 나와가지고 고르바초프한테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동의하라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그런데 내가 당신들 통일하는 건 좋은데 나토와 EU를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 통일 독일이 나토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고르바초프가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합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배심, 판단력, 이것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교훈. 다섯 번째 교훈. 이 12가지 됩니다. 교훈.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12가지나 되는데 사실 더 많은데 우리말로 12가지라 그러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12가지를 그래도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다섯 번째 교훈은 오스트폴리틱, 동방정책입니다. 여러분 동방정책이 뭔지는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빌리 브란트가 동독과의 그 체제 대립을 끝내고 동독과의 화해 정책을 그것을 두고 우리가 오스트폴리틱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시행되었던 햇볕 정책, 동방 정책의 한국판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람들 중에는 이 동방 정책이 독일 통일의 기틀을 닦지 않았느냐, 이렇게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찰하고 내가 들은 바로는 동방 정책은 통일을 유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통일은 그만 얘기하자. 동서독 간에 잘 지내자.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리 브란트는 끝까지 통일이 되는 순간까지 통일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잘 못 알려진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 정책의 기초가 됐다. 아닙니다. 동방정책은 분명히 동서독 간의 긴장 완화에 기여했고 그 기여를 해서 빌리 브란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은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판자들은 독일 통일을 지체시켰다고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한국의 독일 통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오해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독일은 독일 시민들이 원치 않는 흡수 통일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흡수 통일이다. 그래서 자유민주 통일을 얻겠고 사회주의는 포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다. 근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동독은 평화혁명 후에 과도정부 체제 하에서 1990년 3월에 총선을 실시합니다. 총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 총선거는 자유총선거였습니다. 자유비밀보통선거였어요. 선거를 여기에 공산당, 독일통일연합당, 무슨 당 해서 쭉 나오는데 자유민주 통일 체제로 통일하겠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일하겠다고 공약을 한 독일 기민당 계열의 보수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말은 동독 시민들 스스로가 자유민주 체제를 통일 독일의 체제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흡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독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동방정책이 통일을 이뤘다든지 또는 흡수 통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인식이 유포되게 됐느냐?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 후에 한국의 언론과 대학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많은 서독 인사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시에 초청에 응한 많은 서독의 저명 인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독일 3인당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리 브란트, 물론, 그리고 뒷사이트의 주필을 오래 했던 테오 sommer, 노벨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 하버마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여러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불러들였어요. 당시 1990년대 우리 정치와 우리 지식계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독일 통일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국의 언론기관에서 대학에서 또는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워낙 명사였기 테오 sommer 같은 사람은 독일을 대표하는 지성이었습니다. 귄터 그라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당시 상당히 그 사회과학계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독일 통일은 재앙이다. 재앙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한국 정치와 한국 지식인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199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어요. 독재 정권의 한가한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탱크에 깔렸습니다. 한국 지식계 언론인들 침묵했습니다. 전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거기서 은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동구와 소련이 연달아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한국 특히 좌파 지식인들은 자기 비호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왜곡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이 사회에 오해를 심는, 그래서 독일이 곧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연일 신문 기사가 1995년부터 한 2000년 당시의 기사를 한번 보세요. 독일은 곧 망할 것처럼 나와요. 통일 잘못해서 망한다. 물론 당시에 독일이
이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 때문에 동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하고, 그래서 동독의 기업들이 무너지고 서독 기업들이 동독의 기업들을 사들이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상당히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0년 이상을 상이한 체제로 견뎌왔던 두 체제가 합치는데 그 정도의 마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탄하게 합쳐지겠습니까? 통일 후 15년, 대략 2004년, 5년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 경제는 바뀝니다. 성장을 다시 시작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동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독의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같은 도시는 등대라고 불렸어요. 동독의 빛을 비춘 등대. 내가 독일 통일이 되던 1990년에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의 일원으로 붕괴된 동독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라이프치히 대학을 갔어요. 대학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폐허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학생들도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내가 지리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지리학과를 찾아갔습니다. 교수가 50몇 명이나 있는데 56명인가 있다고 해요. 웬 교수가 이렇게 많으냐? 서울대학 당시 교수가 9명이나 있었는데 56명 있다고. 웬 교수 이렇게 많으냐? 우리는 뭐 과가 크고 뭐 그 교수들도 어디 있냐? 좀 만나자. 오늘은 4명밖에 출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명은 뭐하냐? 뭐 시내에서 택시 운전도 하고 투어 가이드도 하고 각자 벌어먹고 산다. 그럼 월급 받냐? 월급은 안 준다. 월급 안 주는 교수가 어디냐? 학생이 대학에서, 라이프치히 대학 지리학과입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하면은 직장을 줘야 되는데 직장을 못 구하면 교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직자 집단이에요. 교수를 실제로 하고 있는 건 4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지도실을 좀 보자. 지도실은 잠겨서 못 본다는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델리게이션에 여러 사람이 갔는데 총장을 만났습니다. 총장이 당시 서독에서 갓 파견된 사람이었어요. 동독 체제가 무너졌으니까. 그 총장이 유 교수 당신 대학에 오래 있고 정부 정책도 해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 당신들이 알지 내가 뭘 알겠냐. 난 구경 왔다. 근데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크시즘밖에 모르는 경제학자들을 경제학을 가르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걸 해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치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인문 쪽은 안 되고 자연과학 쪽도 봤더니 실험기구도 없고 다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대학을 하나씩 닫는데 힘들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도 되고 그래서 대학을 다 닫기로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잔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살려보자고 해서 당시 분단 당시에 독일 최고의 대학, 라이프치히 대학이 독일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는 의과대학은 살려보자. 라이프치히 대학 의과대학. 그래서 의과대학을 살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념이 문제가 되니까 다른 데 하더라도 의과대학이야 이념이 있어. 수술하면 되는 거고 또 약 주면 되는 거고 연구하면 되는 거고. 그 의과대학을 살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실사단을 들여보내 의과대학을 이제 살려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했더니 장비가 수십 년 전의 장비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장비를 일단 전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왕창 투입해가지고 소독 수준, 그 이상 수준의 장비를 넣자. 장비를 딱 구매해서 넣으려고 그러니까 문이 작아서 장비가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문을 더 크게 열어라. 그래 문을 이제 뜯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건 천장을 뜯고 넣고 이래 넣었더니 전기를 연결했는데 전력이 약해서 가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전등 켜놨던 방에 대형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전력을 높여라. 그 전력을 높이기로 하고 이제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가는 전신주에 전력을 이제 케이블도 전부 새로 하고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케이블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 케이블이 전력이 센 게 오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선을 바꿔라. 그 전선을 바꾸기 위해서 전선이 벽 속에 묻어놨으니까 벽을 깨니까 벽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의과대학도 닫기로 했다. 이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 교수 때 갔는데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라이프치히 대학, 광학, 의학, 약학, 더구나 문학, 뭐 괴테가 다니는 대학입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이. 이 뭐 대물리학, 화학, 뭐 전 세계 탑의 학교였는데 이게 말이죠. 그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이제 동베를린으로 내가 가면서도 늘 그 라이프치히 대학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거 어떡하냐. 인류의 유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2019년에 가서 라이프치히 대학을 바로 찾아갔어요. 다른 대학이 돼 있는 거예요. 30년 통일된 라이프치히 대학. 다른 빛나는 대학이 다시 돼 있는 겁니다. 전 독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동서독을 불문하고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몰려들고 교수들이 몰려들고 건물 새로 넣고 완전히 최신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이게 그때 시커멓게 연기에 거슬려가지고 물도 안 나고 이러던 뭐 수도며 뭐며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건데 체제가 무엇이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제가 도대체 뭐냐. 한 명문대학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도 체제고 쓰러진 대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체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뭐 그럼 동독체제는 왜 쓰러졌는가? 왜 무너졌는가? 체제 자체의 실패였다 이겁니다. 동독은 당시에 2019년 당시에 적어도 전 세계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사회주의 국가 중에 가장 튼튼한 경제를 가진 국가로 그리고 이노베이션 역량이 가장 좋은 국가로 이렇게 그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1인당 소득도 소련을 앞서서 가장 좋은 나라로 이렇게. 막상 무너지고 나서 뚜껑을 여니까 전부 거짓이었어요. 통계 숫자도 다 거짓이었고 그래서 독일 말로 마로데라는 완전히 썩어 무너졌는 건질 것이 없는 기업을 그 소위 폴크스와겐의 배트리웨라고 인민소유기업입니다. 인민소유기업이니까 국영기업이죠. 이것을 그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방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내가 그래서 답사를 가서 한 군데를 들렀어요. 살아남았다고 하기에. 살아남은 기업. 동독 기업으로 살아남아서 성공한 기업. 로트캡히엔이라는 거죠. 로트캡히엔. 레드캡. 그 샴페인 뚜껑이 빨간 뚜껑이 달린 샴페인이 있습니다. 이 동독에서 생산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샴페인입니다. 로트캡히엔이라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살아남았다고 하길래 갔어요. 내가 갔어. 그쪽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 중에 홍보이사를 만나서 하루 종일 인터뷰를 했는데 요진이 이겁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좋은 샴페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딱 그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경쟁에 노출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다. 뭐냐 이랬더니 손익에 대해서 별로 개념을 안 하고 그냥 좋은 샴페인만 만들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손익을 따져야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경쟁력을. 그 손익 개념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 손익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계산하는 방법도 몰랐다는 거예요. 간부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에서 경영자를 모셔다가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쪽 경영진단이 계속 이거 닫을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인은 너무 좋고 아깝고 그게 무너지면 그 일대의 지명이 프라이부르크인데 이 서방의 프라이부르크가 아니고 거기도 프라이부르크 이게 다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7사람인가가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승용차 뒤에
이 샴페인 상자를 싣고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걸 살려보자. 그래서 주민들이 도와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종업원들 뭐 80%인가를 해고를 하고 막 이런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살아남은 게 말하자면 기적이에요.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체제 실패, 내가 옛날 얘기를 또 하나 하면은, 내가 학생 시절에 유학하던 1970년대에 베를린을 가기 위해서 동독을 지나갔습니다. 베를린을 가려면 베를린이 동독 안에 섬처럼 들어있으니까 서베를린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같이 갔어요. 그때 같이 유학생이었어요. 가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창밖으로 여기 동독이구나. 버스 못 세웁니다. 이제 중간에 서게 돼 있는 장소만 몇 번 서고 못 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감회에 내가 동독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감회였는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 동독에서는 밀도 잘 안 자라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밀밭을 봤습니다. 봤더니 밀이 정말 안 자라는 거예요. 밀이. 그래서 가이드하는 물론 서독 대학의 교수인데 가이드하는 교수인데 여기 밀이 왜 저렇습니까? 밀이 파종은 다 했는데 비료가 없고 경작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저기 보이지 않냐? 농기구가 저렇게 고장이 나면은 부속품을 당에 신청하는데 그 부속품 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린다. 보고만 하면 자기 책임은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음 사람은 또 보고하고 해서 모스크바까지 다 가서 부속품을 교체해줘라 하면 다시 부속품 교체해줘라가 와가지고 다시 공장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올라면 몇 달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밀은 다 망가진다. 그러고 나서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배운 사회주의가 이런 거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국민과 세계를 속였다는 겁니다. 당이 국민과 세계에게 엉터리 통계를 발표하고 자료를 엉터리 통계를 릴리스하고 해서 전 세계가 속고 있었어요. 동독 경제는 튼튼하다. 자생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재미있는 게 말이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속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속이잖아요. 계속 하면은 나중에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속이느냐. 그 속인 통계에 기초해서 정책을 또 수립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속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독일 통일에 동의하는 그 마지막 정치국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의 분위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전하는 것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전하는 것을. 모두 다 책임을 서로 전가할 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한스 모도가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수상에. 흡수통일에 대해서 7번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 이게 두 체제가, 상이한 두 체제가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면은 그 마찰이 보통 마찰인데 그 중에 제일 심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구의 이동입니다. 인구의 이동. 동독에서 제일 먼저 인구 이동하면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국경으로 달려갈까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먼저 달려간다. 근데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취업이 용이한 여성 근로자들입니다.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서독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그 집집마다 가보면은 호래비하고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안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의 안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가면은 취업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주로 하는 일에는 취업이 자격증이 필요하고 뭐 경력이 필요하고 근데 여자들이 하는 동독에서 여자들이 일을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했습니다. 대부분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서비스업 뭐 이런 가게에서 물건 팔고 음식점에서 음식 나르고 무슨 편지 봉투 분류하고 뭐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건 빨리 취직이 되는 거예요. 빨리 적응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갔고 거기에 희생된 것이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한 10여 년 계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 자체가 동독의 인구 구조가 아주 비정상인 상태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뒤에 사회학하는 배규환 교수님이 계신데 전문가입니다.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분이죠. 이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은 사회의 안전판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 또 뭐가 무너지느냐? 취업 구조가 무너져, 일자리 구조가 무너져 버려요. 서독에는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는 반면에 동독에는 일자리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승패가 달렸어요. 통일의 승패가.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헬무트 콜이 통일되면서 동서독 간 화폐를 1대1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1대1로. 당시에 공식 환율은 4대1 또는 16대1까지 갔어요. 근데 실제 환율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화폐라는 게 구별력이 없으니까 같이 인정 안 해줬어요. 근데 헬무트 콜 수상이 어떻게 하면 1대1로 교환해줬어요. 1대1로. 그러니까 월급을 동독 마르크로 받던 사람이 서독 마르크로 받으면은 공식적으로만도 구매력이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는 망하는 거지. 그 임금 주고 버틸 회사, 갑자기 4배 주고 버틸 회사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제학자들, 금융, 재정, 무슨 이런 노동하는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이 헬무트 콜이 저놈이 돌았다. 저게 멍청한 줄 알았더니 진짜 멍청하다. 저렇게 하면 경제가 망한다. 그래서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서독 중앙은행도 반대했어요. 그거 안 된다.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그게 주요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정치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두 체제가 통합될 때 무엇인가 어디엔가는 마찰이 되고 어디엔가는 희생이 되는데 그때 동독 주민들의 서바이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헬무트 콜의 화폐 정책은 지금에 와서는 그 전 정치적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전환기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통일 편익과 비용인데 이건 뭐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통일 비용은 많지만은 대단히 높지만은 편익에 비하면은 적다. 통일이 가져오는 어드밴티지에 비하면은 통일 비용이 적다. 그리고 통일 비용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통일 편익은 앞으로도 영원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 필요한 시간. 자, 30년이 지났는데 그럼 동서독은 얼마나 통합되었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통합되었느냐?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균등하게 되었느냐? 이 있는데 통일 당시에는 대략 한 10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 90년에 통일되고 2000년쯤 됐을 때 평가를 해보니까 택도 없다. 10년 가지고 안 된다. 20년은 필요하다. 그 2010년에 또 독일 정부에서 또 평가를 해봤어요. 20년 됐으니까 이제 얼추 안 됐겠느냐. 안 된다. 30년이 됐을 때 해봤어요. 내가 갔을 때입니다. 해보니까 80% 정도 따라갔다. 동독이 사회 여러 부문, 소득부터 사회적 지위, 직장, 승진, 여러 재산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볼 때 대략 서독의 80% 수준을 따라갔다. 야,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냐? 얼마나 더 걸리냐?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성취였다, 여러분. 왜 굉장한 성취냐? 같은 조건 하에 있었던 폴란드나 체코나 헝가리에 비해서 동독 주민들이 훨씬 잘 산다. 그만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도대체 이게 동서독 분단의 상흔이 지워지고 균등한 삶의 질이 보장될 것이냐? 80% 선에서 소위 솔리다리테 주슐라 통일 보조금, 통일 보조세, 세금 이것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대신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재정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독일 시민들이 통일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은 이제는 그만한다. 그러나 독일의 중앙정부 재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정에서 이 동서독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계속한다. 구조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 거냐. 내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봤던 건 이렇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1948년에 분단됐다고 보고 1990년에 통일됐으니 42년이에요. 앞으로 10여 년은 더 필요할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그 격차,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당대에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 나는 냉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한반도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고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분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격차와 이질감은 커진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더 길어진다. 어쩌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특히 독일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통일이 안 온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민들이 어느 날 그냥 평화혁명을 통해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해버린 겁니다. 통일은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리 브란트도 모르고 헬무트 콜도 모르게 의회도 생각하지 않고 미국도 몰랐을 때 어느 날 통일이 와버린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냥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에 내일 통일이 온다면 이 질문을 많은 동독 출신 사람들이 나한테 했습니다. 내일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당신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독일 사람들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못했지만 너희는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당황하는 걸 봤으니 너희는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은 더 원만한 통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통일이 갑작스럽게 또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통일 정책을 하는 사람들. 이게 11번째. 12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2번째. 통일은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통일은 잘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그걸 정의하면 잘난 한국, 남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못난 북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일은 해방 당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통일은 두 나라를 합쳐서 둘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통일은 뭐냐? 통일은 갈라져 살던 두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입니다.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통일된 한국, 동독도 아니고 서독도 아니고 통일된 독일을 함께 건설하는 과정이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유민주 체제에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앞서게 돼 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붙여놓으면 이거는 뭐 게임 하나만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모르도프 그 수상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준비 안 돼, 아무리 봤지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통일할 수도 있을 거다. 마지막, 나라를 망한 마지막 수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 교수, 통일이 되거든 당시 장관도 하고 했으니까 제일 염두에 둘 것이 자본주의에 잘 훈련된 남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북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교수 시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강남 아줌마들이 평양에 가서 청진에 가서 딱지 다 사버리면 북한 사람들을 빨아먹게 된다. 이렇게 했네.
교수 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딱 지금 뭔지도 몰라. 에? 내가 잘 아는 동독의 한 교수는 말이죠. 통일 직후에 내가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고 해서 자기 집에 갔어요. 갔는데 정말 잘 차려놨대요. 차도 벤츠 탁 갖다 놓고 안에 냉장고 무슨 냉동실 텔레비전 전축 모든 전자기구 다 해놓고 막 근사하게 해놨대. 그걸 나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뭘 자랑을 하는가 하면은 요만한 기계를 하나 보면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뭐냐 난 처음 보던 거다. 양파 쓰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양파를 그렇게 기계로 쓸 만큼 많이 먹냐? 너 양파 무슨 식당 하냐? 그랬더니 아니고 내 와이프가 양파를 쓸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서독에는 이게 진작이 있었다. 이거 양파를 기계로 쓰는 게. 그럼 눈물도 안 나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이야, 이게 그래도 교수를 한 사람이, 그 사람 지리학자거든요. 교수를 했다는 사람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도 구분을 못 하는구나. 아무래도 내가 소득이 그 친구보다 많을 거라면 우리 집에 양파 쓰는 기계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아무리 그 눈물했으면 너 이거 한 달에 몇 번 쓰냐?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사냐? 그냥 칼로 썰면 되지. 양파 한두 개 쓰는 거. 그걸 뭐 써. 그랬더니, 아니, 이게 편리하다 이거예요. 그 편리한 건 알겠는데, 너 이거 왜 샀냐?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텔레비에서 사라고 했다 이거예요. 너희 텔레비에는 양파 쓰는 기계를 사라고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동독 시절의 텔레비전에서는 인민에 대해서 인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텔레비에서 양파 쓰는 기계를 선전하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나와서 선전을 하고 난리굿을 치고 공짜로 거의 준다고 해도 필요한 걸 안 사는 훈련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온갖 거를 월부로 다 사가지고 월급을 받아보니까 빈 봉투예요. 다 나가버렸어. 아니 자동차 파는 놈은 한 달에 60만 원, 냉장고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하고 그게 10만 원이네. 나중에 가서 막상 월부한테 다 뺏기고 나니까 봉투가 없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 100개 먹는 방법이 월부로 좋은 차 갖다 좀 100개 먹는 아직 한국에서도 그래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건 일도 없지. 한 달에 60만 여기 사인만 하시면 내일 아침에 벤츠 당신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침에 벤츠를 딱 갖다 놓고 열쇠를 넘겨주는데 이게 독일 통일 후 초기에 엄청나게 독일 동독 시민들을 착취해냈습니다. 이 장사꾼들이. 나쁜 의도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해서 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어린애를 데리고 우리 어린애들은 영악해서요. 안 내요. 그러나 그 체제하에서 태어나서 그 체제하에서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경쟁을 안 해본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몰도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일이 되거든 남한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도록 대비를 미리 해야 될 거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체제의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을 함께 보호하면서 그들이 좀 모자라도 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어려워요. 여기 통일교육원에 정원찬 교수가 계십니다. 정원찬 교수는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으로 한국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지금 교수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런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탈북민들이 차별과 능력의 부족과 오해와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통일 세대예요. 그런데 하물며 2,500만 북한 주민이 우리와 함께 뒤섞였을 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과 한국. 자, 독일 통일에 대해서 교훈을 12가지 다음에도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12가지 하면 많은 거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 독일 통일의 교훈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테일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많습니다. 내가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오랜 통일국가였습니다. 독일은 신생 통일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아무 죄 없이 어느 날 식민지가 됐다가 어느 날 분단이 됐습니다. 무고하게. 다만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었던 거죠. 독일은 힘이 너무 세서 강대국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분단된 겁니다. 이 분단의 배경이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반도로 해양과 대륙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리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사방에 두고 있는 분단국입니다. 독일은 분단 당시에 고만고만한 나라들, 프랑스, 영국, 이태리, 러시아,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좀 열려있긴 한데, 브레멘, 함부르크 좀 열려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독일을 통하지 않고는 유럽에서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내륙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 다르다.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이른바 독일 문제라고 해서 독일이 저지른 전쟁 범죄, 유태인 학살, 침략, 국경,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없어요. 주권을 빼앗겼다가 분단된 거 말고는 없어요. 남북관계. 우리는 한반도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핵까지 만들었습니다. 동서독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 동독의 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이에요.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동독 시민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때 공화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화정 하의 시민사회를 경험을 했어요. 자유가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동독 시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왕정에서 식민지 됐다가 공산치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과 무지 내진 무경험. 그리고 교회,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동독의 교회들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독의 교회와 교류하면서 정보를 교류해줬고, 동독의 자유투쟁을 지원하는 장소가 돼줬고, 조직을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가면 니콜라이 교회라고 있어요. 그 자유의 바람을 일으킨, 평화혁명을 일으킨 그 성지입니다. 나는 독일에 머무는 1년 동안 거기를 17번을 갔어요. 가서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있으면 정말로 전율이 옵니다. 여기가 그런 장소였다. 거기서 월요 데모를 하고 또 시가로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누가 지켜줬느냐? 교회가 지켜줬다 이겁니다. 북한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명목상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동독에서 보는 교회와는 다른 교회입니다. 이런 차이점과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통일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제 이게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이 10번째. 근데 이 제목만 내가 설명할게요. 통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남북한이 합치는 거냐? 남북한이 합치는 건 외형성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의의를 찾는다면 통일은 한국인의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1000여 년을, 1300년 이상을.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 돼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그것이 한국 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이 뭐 합치고 뭐 무슨 체제가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본래 사는 모습, 한반도에서 본래 살고 그렇게 기꺼이 사는 그 모습을 복원하자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그것이 통일이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통일이 되면은 한반도는 스스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된다. 인구 8,500만. 통일은 북한 주민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 된다. 달리는 길이 없어요. 북한 인권, 북한 해방, 북한 자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통일 이외에 북한 주민을 궁극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통일은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 때문에 지불하는 많은 비용을 일시에 해소해 준다. 분단 비용.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전 세계 공간들이 남북 분단 때문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안 내도 될 비용을 엄청나게, 남북한이 동시에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북한은 뭐 더구나 지금 미사일, 작년에만 핵탄도 미사일 70발을 쐈대요. 그 돈이면 북한 인민들이 먹고 살고 남을 돈입니다. 이게 전부 분단 비용이에요. 분단이 안 돼 있으면 지불 안 할 비용이에요, 다. 우리가 60만 대군 청년들, 한창 발전할 청년들을 전부 군복 입혀서 군사훈련시키고 하는 것도 비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통일이 돼야 비로소 동북아의 평화 부도가 안착이 된다. 제가 그 중국에 대사를 할 적에 중국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자꾸 북한 역성 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렇다고 해서 다툼을 줄여야 된다. 자꾸 어느 한쪽 편 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한 얘기가 당신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동북아 뭐 또 아시아 사람들끼리 잘해보자고 그러는데 당신들 앞마당에 분단 국가를 놓고 그 분단을 즐기고 있는 한 당신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없다네 이렇게 했어요. 중국 지도자한테. 후친타오 원자바오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당신들이 즐기고 있는 한 동북아의 평화구도는 없고 중국의 안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막 얼굴이 벌겋게 나한테 덤비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된 한국인들은 세계의 새로운 문명 창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이 될 거냐? 통일이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는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이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한반도는 아까 삶의 원형이라고 했는데 한반도는 자연지리적으로 보면 하나의 지리적 단위입니다. 자연적으로도 하나의 지리적 단위 지역이에요. 근데 문화적으로도 하나의 역사적 문화적 단위입니다. 한글을 쓰고 한국말을 하고 김치를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한국 문화의 동질성이 미치는 범위가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천 년을 두고 만들어져 온 동질적인 하나의 단위 지역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 남아야 된다. 분단은 그 대신에 뭐냐? 분단은 남이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 프렘트 베슈트밍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외세에 의해서 자위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겁니다. 프렘트 베슈트밍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한 사람들은 요새 자유를 즐기고 뭐 대통령욕도 막 하고 조상욕도 막 하고 정당도 뭐 지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하여튼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자유를 즐기고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잘 삽니다. 북한 사람들 상상도 못하게 잘 살아요. 가지도 않는 자전거 타가지고 막 살 빼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그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내가 세계지리학회의 사무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봤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없어요. 음식점에 가보세요. 그냥 넘치게 잘 살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화장실도 세계에서 제일 좋아. 한국 화장실이. 여자들 옷도 제일 좋아. 골프채도 제일 좋아. 한국 사람들이. 샴페인도 제일 많이 마시고 꼬냑도 제일 많이 마시고 명품도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잘 살아요. 자유를 누리고 잘 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새 약간 기고만장하게 됐습니다. 나는 뭐 기고만장한 걸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나는 기죽어 산 세대니까. 그러나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인가요? 반쪽의 자유. 우리 형제들 절반이 자유 없이 북한에 저렇게 있는 그 자유. 미사일이 핑핑 날아다니는 자유.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자유. 그것과 함께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풍요. 얼마 전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어요? 디젤 차에 요소수가 없으니까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로. 디젤 차에 요소수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대부분, 나는 디젤 차를 타기 때문에 알아요. 요소수가 넣어야 디젤 오염이 주기 때문에 요소수 넣어야 갑니다. 안 넣으면 안 가요, 차가. 그 디젤차 요소수가 어디 쓰는지 아세요? 포클레인, 불도저, 지금 짐 나르는 모든 짐차들, 이 전부 디젤차라고 하면 다 요소수 넣어야 돼요. 요소수 한 떨어지니까 전부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번영, 무너지기 쉬운 풍요, 절반의 자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들여다봐야 돼. 지금 누리는 것만 보지 말고 절반의 자유와 깨어지기 쉬운 풍요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됐어, 우리 잘 살잖아. 어이구, 북한 친구들 저것들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통일부 장관 때 조사해보니까 30몇 프로인데 지금 40% 넘었었대요. 왜 우리가 세금 내야 돼? 통일 때문에? 우리만 해도 죽겠는데. 절반의 자유, 깨어지기 쉬운 풍요에 안주하지 말라. 안주하면은 역사가 반드시 보복한다. 안주하면 보복한다. 그래서 통일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딴 말 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고. 지금 괜찮아. 난 좋아. 예? 그러나 그게 아주 간단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유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얘기한 건 아주 훌륭했어요. 자유는 인간 사회의 근본 가치입니다. 최고의 보편적 가치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좋아요. 근데 자유는 3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3장.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특히 정치 외교과 다니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유는 3장으로 구성이 됐어요. 제1장, 자유는 인간을 존귀하게 하고, 자유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자유는 인간을 평온하게 하고, 자유가 귀하다 이겁니다. 나의 자유가.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유를 쟁취. 이 인류의 역사는 헤겔이 말했듯이 자유를 확대해온 과정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나의 자유, 내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가 아니면은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나의 자유. 이 제1장이에요. 제2장, 나의 자유가 중요하면은 남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없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자유야. 남의 자유는 침해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자유야.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무슨 자유? 예? 그것이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모독하고 뭐 어쩌든 간에 나의 자유. 남의 자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남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2장이에요. 그게. 남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3장이 있습니다. 3장. 윤석열 대통령이 2장에 의해서 3장까지 얘기를 하면 좋았을 거를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혹시 그쪽 사람들 만나는 길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3장은 뭐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가 있어요. 너 자유 없고 뭐 네가 뭐 노예가 되든 개가 되든 난 상관없어.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더라도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다면 그 자유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3장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난 정치학자가 아니에요. 실무 자유론자예요. 1. 자기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고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 2. 남의 자유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3.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를 망각하면은 자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안주하지 말라 그랬죠? 남도 아니고 우리의 형제들인데 그들의 자유는 없어도 그만이다? 그들의 풍요는 없어도 그만이다? 이것은 자유인과 풍요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통일이 가능한가?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질문에서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잠시 생략을 하고요. 이건 뭐 자유민주 통일, 자주 통일, 평화 통일. 이건 3대 원칙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고 또 손댈 수 없는 원칙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던데 뭐냐면은 헌법에 연구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조항. 독일 헌법에, 헌법학에 헌법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3분의 2가 다 찬성해도 못 고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조항이라고 해요. 독일 헌법학에서는 이 연구조항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조항은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치지 못해. 헌법 바꿨다고 고치면 안 돼.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도 그건 고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연구조항이라고 해요. 에디히 클라우셀이라고. 헌법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원칙은 자유민주통일, 평화통일, 자주통일, 이 원칙은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면 안 돼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통일지향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면 그 원칙이 뭐겠느냐? 통일의 실행 원칙 4가지입니다. 대동정신, 아까 얘기한 함께,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정신. 두 번째는 실용성, 실용적 접근.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도 통일 정책을 따라갈 수가 있고 북한도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세계 여러 나라도 한국은 이렇게 통일하려고 그래. 이걸 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통일할래, 우리는 통일 안 할래, 우리는 이런 통일할래, 우리는 저런 통일 이렇게 자꾸 바꾸면은 이게 진짜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다. 통일 정책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이게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한복을 입고 나보다 지금보다 좀 젊을 때인데 10년 전이니까 통일 항아리라는 걸 구웠어요. 그 옆에 있는 건 김정옥이라는 항아리 도공인데 대한민국 항아리 명장 1호입니다. 명장 1호. 저기 가서 나하고 몇 날 며칠 숙박해가지고 통일 항아리를 구웠어요. 그 통일 항아리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을 모아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자고 만들었습니다. 내가 장관 때.
아직도 통일항아리 통일연구원인가 어디 교육원에 통일항아리 있어요. 근데 통일항아리는 아직도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짐작할 거예요. 하여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내가 만난 독일의 통일 대통령 폰 바이체크 대통령, 통일 당시의 독일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분이 92세 때에 내가 만났는데 감기가 몹시 들어가지고 이제 외부인을 안 만난다고 하다가 독일 말을 하는 통일부 장관이 왔다니까 독일 말을 한 통일부 장관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안 만날 수 있냐 해가지고 나하고 잠시 인사나 하자고 만났는데 1시간 반 이상 아마 그때 얘기를 같이 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이 이겁니다. 유 장관,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통일 준비하세요. 준비된 통일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말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그 어른이 얘기한 대로 통일 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장관 이래로 쭉 강의와 강연을 할 때마다 이 말을 전합니다. 통일 독일의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